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자, 소년, MIT 수석 졸업생이 되기까지. 넌 우리 피가 아니야. 8살 어린아이에게 날아든 그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 소년은 영하의 추위 속 굶주림에 떨며 도서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권의 수학책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IT 교수 앞에서 펼친 노트 한 장. 그날의 만남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지성의 단상 위에 선 한 청년의 실화입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기적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가 그날 처음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딱히 무슨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밖은 영하의 날씨였고 손가락은 곧 부러질 것처럼 얼어붙었죠.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다 겨우 얻은 빵 조각 2개로 버틴 상태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저를 피했어요. 거리에서 사는 아이를 보는 눈빛은 이상하게도 공포와 혐오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많은 공간을 피해 다녔지만 도서관만은 달랐어요.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석 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우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는 낡았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수학의 아름다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학이라는 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읽자마자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죠.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며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열쇠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위로했어요. 현실은 늘 혼란스럽고 제 존재는 늘 불안했지만 수학은 명확했거든요. 1 더하기 1은 2. 언제나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텐 안식처였죠. 그 후로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기 전 혹은 뒤지고 나서 공복 속에서도 숫자와 기호를 따라가는 게 더 행복했어요. 책은 빌릴 수 없으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반복해서 읽고 외웠습니다. 어느 날은 책장에 끼워둔 낡은 미적분 책을 펼쳐들었고 어느 날은 풀이의 변환에 대한 글을 읽었죠. 그것들이 뭔진 잘 몰랐지만 머릿속에 불꽃이 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어요. 이 풀이 방법 아주 독특하군요. 고개를 들자 흰머리를 단정히 빗은 신사 한 분이 웃고 계셨어요. 저는 당황했고 순간 도망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이 문제 보통 대학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말이죠. 어디서 공부했나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남성책에서요. 그냥 혼자서요. 그분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더니 곧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머물고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제 얼굴에 묻은 그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그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요? 따뜻한 침대에서.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어른이 무섭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말은 다르게 들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내어준다는 것, 그게 제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굶주림은 익숙한 감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도시 한복판의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배가 고파 머리가 멍해지던 찰나 근처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뒤지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어요. 한 학생이 도서관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았는데 그의 손엔 두꺼운 수학책이 들려 있었죠.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이끌렸어요. 도서관.
따뜻하겠지? 저는 조심스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확 몰려왔고 무심한 사서의 눈길을 피해 구석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도서관은 제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서관 수학 코너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우연히 집어들었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고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첫 문장을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 속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수학은 혼돈 속의 질서다.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정교한 언어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울렸어요. 아버지에게 맞고 도망쳤던 날, 엄마가 울면서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진호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야. 언젠간 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도서관에 매일 출석 도장을 찍듯 나타났습니다. 이불 대신 교재를 덮고 음식 대신 수학 문제로 허기를 달랬죠. 책에 나온 식을 머리로 풀어가며 저는 점점 수학이라는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수학은 달랐어요. 남성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확실한 게 있다면 1 더하기 1은 항상 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 쌓여가며 저는 점점 고등 수학 문제도 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구석에 앉아 미적분 방정식을 끄적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도서관은 제 비밀기지가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은 무려 대학생용 수학교재를 손에 들고 있었죠. 눈앞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현실에 쓰디쓴 고통이 잊혔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상처와 분노는 수학 문제 속 변수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도서관의 낡은 책상 위에서 살다시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흰머리에 따뜻한 미소. 그는 도서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이 풀이 방식 참 독특하군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냥 책에서요. 혼자요. MI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학 3학년 수준의 문제인데 혼자서 이걸 풀었다는 겁니까? 저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었죠. 그런데 그분은 앉아서 저에게 여러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벡터 공식부터 수열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까지. 숨이 막히도록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저는 두려움보다 희열을 느꼈어요. 그날 해밍웨이 교수님은 내 노트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든 군, 당신은 문제풀이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능은 거리에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인정이라는 걸 받았어요. 어떤 의심도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해밍웨이 교수님은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고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갔어요. 그의 집에 도착한 순간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진짜 이불, 푹신한 소파, 따뜻한 스프. 그날 처음으로 따뜻하게 배를 채웠고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그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 하나가 인생 하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 구석,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미적분 책을 펴고 펜 대신 연필로 식을 적으며 머리를 굴렸죠. 배는 고팠지만 방정식 앞에서는 그 허기조차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수식과 수식이 만나고 복잡한 미분이 풀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죠.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조용히 다가왔고 낯선 손길이 제 노트 위를 가리켰어요. 이 풀이 방식 꽤 독창적이군요. 고개를 들자 흰머리의 신사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눈빛은 날카롭지만 따뜻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냥 혼자 해본 거예요. 틀렸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정확해요. 오히려 이건 보통 대학생들보다 훨씬 창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어르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은 MIT 수학과의 전설, 토마스 해밍웨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날 도서관에 우연히 들렀다가 구석에서 수학을 독학하던 저를 발견하신 겁니다. 몇 가지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분은 노트에서 공책 한쪽을 찢더니 몇 개의 문제를 적어주셨어요. 전혀 본 적 없는 문제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수식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집중했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문제를 다 푼 후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든, 넌 천재야. 이건 평범한 재능이 아니야. 너와 같은 아이가 노숙을 하며 지낸다는 건 이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야. 그날 밤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교수님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오늘 밤 어디서 자니? 이든 장시팔 남성공원 근처요. 벤치요. 자주 쫓겨나긴 하지만 우리 집으로 가자. 샤워도 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 내가 널 돕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굳었습니다. 낯선 어른이 친절하게 다가올 때 느끼는 본능적인 불신이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의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고 진짜 이불 속에서 잠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직접 구운 토스트와 오렌지 주스, 그리고 접시에 놓인 계란 스크램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든, 널 그냥 거리로 다시 보낼 수는 없어. 난 내가 가진 잠재력을 봤어. 넌 수학자로서 훌륭한 가능성이 있어. 그는 곧바로 법적 보호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셨고 당시 18세에 갓 들어선 저는 교수님의 후견인 동의 아래 정식으로 입양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는 교수님의 명성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었습니다. 학교 등록이 어렵다는 문제도 교수님은 단호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제자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은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교수님의 개인 서재에 제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은 방이 생겼습니다. 이던즈 스터디룸.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도록 벅찼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자리를 전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수학 외에도 다른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어, 문학, 세계사, 생물학 낯설었지만 열심히 따라갔어요. 해밍웨이 교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대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나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아니까?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를 받는 삶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의 만남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해밍웨이 교수님은 매일같이 도서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두려웠고 의심도 들었지만 교수님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셨어요. 말없이 문제를 풀어보고 때로는 작은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왜 저 같은 아이에게 시간을 쓰시나요? 진호, 난 자네 눈에서 내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열정을 봤어요. 그런 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단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거리에서 잠들던 지난 밤들이 쫓겨나듯 패스트푸드점에서 쫓겨났던 기억들이 그 따뜻한 말 한 줄에 녹아내렸어요. 교수님은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법원, 위탁 시스템, 그 모든 걸 교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자네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줄게. 하지만 그 다리를 건너는 건 자네 몫이야.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방은 교수님의 집 2층,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서재였어요. 문 앞에는 이던쟁이라는 작은 문패가 붙어 있었죠. 저는 그 문패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며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붙은 문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적응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3년 넘게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저는 미국 고등학교 과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양 수업조차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영어 에세이는 쓴 적도 없었고 문학 수업에 나오는 셰익스피어는 마치 외계어 같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자책했어요. 저 못하겠어요. 교수님 그냥 포기할래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진호야, 자네는 거리에서 살아남은 아이야. 그런 자네가 이 정도 벽 하나 넘지 못할까? 그 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거리에서 살아남은 아이. 교수님은 저를 동정하지 않으셨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학과 물리학, 영어와 역사까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찾은 낡은 수학책은 여전히 제 친구였고 해밍웨이 교수님은 매일 밤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남성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진호야,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단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자네가 그 기회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6개월 만에 저는 미국 고등학교 검정고시 GED를 통과했고 놀랍게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MIT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 미래 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MIT는 너무 멀고 높아 보였어요. 남성 교수님 MIT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전 아직도 노숙자였던 애잖아요. 진호, 기억하거라. 자네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는지가 자네의 진짜 이야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SAT, AP 과목, 수학 경시대회. 다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위해 MIT 교수들에게 직접 추천서를 써주셨고 MIT는 저를 특별 전형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라 실력이 뒷받침된 결과였어요. 그렇게 저는 MIT의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남성 교수님 저 됐어요. MIT에 붙었어요. 진호야, 자넨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란다.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를 떠나 진짜 미래를 맞이한 느낌이었어요. 졸업식 날 아침 캠퍼스엔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가족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제 손엔 작은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해밍웨이 교수님의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진호야, 너는 이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단다. 축하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 편지를 쥐고 무대 뒤편에서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내 이야기 맞을까? 노숙자였던 아이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우등 졸업생으로 연단에 선다니. 누가 믿었겠어요? 사회자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수학과 수석 졸업생 이든장. 플리즈 웰컴 이던쟁.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순간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어요.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속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성 이건 해밍웨이 교수님과 나,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한 순간이야. 단상에 올라가자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교장 65, 남성이든 넌 이 학교의 자부심이야. 그리고 전 세계 수학계의 희망이야. 트로피를 건네받는 그 짧은 찰나, 제 눈앞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년, 도서관 한 구석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 그리고 교수님이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까지. 남성 이 트로피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 그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미리 준비한 연설문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채 잊혔고, 저는 그냥 제 진심을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12살에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였고, 이름조차 잊혀져 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임이 들렸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닿았나 봅니다. 수학은 제게 도피처였고 희망이었고 언젠가 돌아갈 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교수님은 제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어떤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작년에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한 한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눈물은 아들의 미래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고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한 것일지도 몰라요. 연설이 끝난 후 박수 소리는 길게 울렸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지만 그날의 연설은 모두가 기억할 만한 무언가였다고 교수님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죠. 무대에서 내려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교수님 보이시죠? 저 해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늘 한복판에 눈부신 햇살이 퍼지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운명도 어떤 과거도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나 같은 아이가 또 있다면 반드시 손을 내밀겠다고. MIT 졸업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매일 수학 문제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늘 비어있는 구멍 같은 게 남아 있었어요.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내가 미국에서 자란 건 알겠어. 교수님의 사랑 덕에 오늘날 내가 있지만 난 원래 누구였을까? 언젠가 교수님께서 제게 남긴 손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진호야,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내 일부야. 뿌리를 찾아보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곧바로 한국 입양 기록을 조회했고 입양 서류에는 서울 마포구 보육원이라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모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겨진 전화번호 하나.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여성 56 여성. 여보세요? 혹시 정윤희 씨 맞으세요? 저 서진호입니다. 아마도 당신 아들일지도 몰라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진호야, 너구나.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우리 아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한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곧 만나요.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입양기관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고 몇 시간 후 저는 서울의 작은 한옥마당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인을 마주했습니다. 흰옷, 눈가에 깊은 주름, 그러나 따뜻한 미소. 진호야. 엄마 맞아요. 정말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는 순간 그 어떤 수학 공식보다 확실한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단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단다. 그날 어머니는 저를 낳고 혼자 키우다 입양을 결정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저를 한국의 작은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저에겐 2명의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동화를 다시 읽듯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진짜 형 맞죠? 엄마가 매년 형 생일마다 촛불 켜고 울었어요. 그래 형이야. 그리운 형이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처음으로 한글로 된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였죠. 이미 세상에 안 계셨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교수님께 외쳤습니다. 교수님 보이시죠? 저 이렇게 제 뿌리를 찾았어요. 이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이 모든 건 당신의 믿음 덕분입니다. 이후 저는 서울의 희망의 다리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노숙 청소년과 입양아들을 위한 장학재단. 한국과 미국 두 세계를 잇는 진짜 다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의 작은 공부방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예전에 제가 보이는 아이도 있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눈망울도 있죠.
그리고 저는 한 아이에게 꼭 말합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너의 출발점이 어디든 토착점은 너의 선택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 아이들이 저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분필을 들고 하얀 칠판 앞에 섭니다. 수많은 수식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요. 사랑은, 믿음은, 그리고 기회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니까요. 이든 장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기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MIT의 강단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동시에 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사람. 그를 일으킨 건 단 하나의 수학풀이도 단 하나의 공식도 아닌 한 사람의 따뜻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단 한 번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끝에는 언제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